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오 박사님? 어떻습니까, 느낌이?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안 계셔갖고 예, 항상 든든했는데 안 네. 계시니까 텅 빈 것 같네요. 텅 빈 느낌. 또 꽉 찼는데요, 왜? 네, 좋습니다. 오늘 저 이성숙 의원님은 녹화 당일 기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네. 좀 함께하지 못하셨고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여자 혼자 있는 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예산 감시위원들 소개 올립니다. 우선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광복회 부산광역시 지부의 김경수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자, 일단 서운석 연구원님, 보훈교육연구원이라는 곳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곳인가요?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국가 유공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가치를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저희 보훈교육연구원입니다. 자, 김경수 사무국장님, 광복회도 보훈단체잖아요, 맞죠? 예. 네, 저희 강복회는 그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 하신 분과 그 유족 중에서도 대표 한 분만 구성대가 있는 데가 강복회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보훈단체 이전에 선장단체라고 합니다. 예, 예.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이렇게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스치듯 또 지나가는군요. 자, 얼른 세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우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예산은 179억 3,447만 5천 원입니다. 과연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힌트를 좀 아무나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우리의 자세.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훈할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정신의 귀감.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내가 죽도록 땀 흘려 국가를 지키는데도 거기에 대한 저 훈장인데 너무나 억울해서 차라리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할까.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국가에서는 개 똥마침도 안 여기니까. 독립유공자는 3대가 못 살고 친일파를 할까? 그런 사람들은 3대가 잘 산다면서. 맞잖아요. 우리들은 재산, 내 몸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내려받는 거는 좀 맞아요. 그 혜택만 그냥 보는 건 혜택만 좀 누리려고 하는 다른 경우가 사람한테는 있다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해야지 너무 또 뭐 그에 또 의존해서는 안 된다니까. 당사자한테까지만. 다 가능합니다. 서민들 다 힘듭니다. 당사자들은 혜택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후손들은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179억 3,400만 원은 2021년 부산시의 보훈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층 더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답과 예우를 하고 이 보훈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서운석 연구원님, 국가유공자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칭하시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독립유공자가 우선 계시고요. 6.25 전쟁 또는 월남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되는 이제 호국유공자 그리고 4.19나 5.18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그런 공익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군요. 일단 독립이나 참전 쪽은 굉장히 좀 익숙해서 아 국가 유공자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경우만 국가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 외에 그 재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군인 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보훈 보상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월남전 참전이나 국내 전방 복무에서 네. 고엽제 피해를 입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는 그 2세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그 장기 복무 제대군인 네. 또는 5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중기 제대 군인 이분들도 넓은 의미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혜택에 있어서의 어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네, 얘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정말 다뤄야 할 국가 유공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넓고요. 모든 사례들을 하나씩 짚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게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오 박사님, 네. 부산시의 보훈 예산은 그럼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네, 2021년 부산시 행정자치국 예산서를 좀 볼게요. 네. 그럼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당 지급이 있고, 수당 지급. 그리고 독립 유공자들의 의료비 지원에도 또 쓰이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각 보훈 단체별로 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훈 단체가 하고 있는 행사비도 또 지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 사업, 홍보 등에도 보훈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보훈 단체 지원비와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게 많아야 네, 되겠죠. 1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 박사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 현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전국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국엔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유족과 본인을 포함해 약 84만 명이고요. 부산 시민만 봤을 때는 6만 1천여 명 정도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의 보훈 예산 또한 179억 정도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긴 한데요. 자, 근데 그만큼 적절하게 잘 쓰이는 건가가 궁금한데,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경수 사무국장님? 보험 수급비 같은 경우는 국가 보훈처에서 놓는 국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179억은 실질적으로 그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피고야답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179억 중에서도 10% 정도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보훈 사업이나 사업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 그 유족들이나 보훈 대상자한테 직접 나가는 돈은 수급비 놓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의지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부산에 사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그 고시원에서 고독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현 주소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 좀 더 기존의 바탕 위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예우 차원이잖아요. 가난에 대한 지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들 계시는지 빅벙커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6.25) 일어나고 계산학교 재학 중에 도상에서 경찰한테 붙잡혀서 미 3사단 15연대 일대대 배속을 받아가지고 금화전투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정찰을 나갔어요. 미군 2명하고 내하고 셋이 정찰해가지고 나갔는데 중공군들이 새까맣게 있는데 박격포를 막 쏴대서 부대에다 연락해가지고 한참 걸어서 포복해가면서 후퇴해서 그 상황을 얘기해서 훈장을 줬죠. 제대하고 난 후에 87년도
지금 현재 본처 가서 내가 훈장을 받았으니까 무공훈장 등록을 해주시오. 이러니까 한 말이 이거는 한국 훈장만 취급하지 외국 훈장은 훈장 등록도 안 된다. 국가에서 미군 부대로 배속을 했기 때문에 미군과 같이 적을 상대해서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임해가지고 훈장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해당이 안 되느냐. 내가 탄원서를 각 대통령에게 내. 원래 내 나이가 90살입니다. 예. 90살인데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사겠나. 이래서 죽기 전에 그냥 병적증명이나 병무처에서 옳게 해놨나 해서 병무처가 쫓아 들어갔죠. 뒤에 보니까 옛날에 내가 가기 전에 병적증명 양식은 이랬고 저 사람들이 요새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게 병적증명을 띄주는데 이래 보니까 이 제일 하단 여기에 화강무공훈장하고 나와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죽도록 땀 흘려 국가를 지켰는데도 거기에 대한 훈장인데 너무나 억울해서 어떤 때는 차라리 막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국가에서는 개 똥마침도 안 여기니까. 제가 그 박태환 선배님 문제가 되어서 제가 청와대 대통령 앞으로 또 국회의장, 보훈처, 육군본부, 국방부 등 탄원서를 쭉 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제 아버지도 6.25 참전을 하셨는데 그 군번호하고 그 조남하고 그 육군본부에 이제 무공훈장 찾아주기 그 사이트를 보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답신을 주겠다 조회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한 보름 정도인가 후에 아버지 훈장이 미수여 대상자로 그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18년에 훈장을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 생시에 훈장 추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기록 자료에 보면 뭐 당시에 전쟁 중에 그 약식 뭐 훈장 수여 이런 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 자료는 봤습니다만은 아버지 이름이 이강형으로 되어 있고 군번이 1로 시작되는데 7로 시작되는 걸로 이 오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훈장이 사실은 아버님이 생존에 계실 때
훈장이 추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우가 중요한데 저희들 가족들끼리 이야기가 이건 국가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물론 그 전시 중에 또 혼란기고 오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처럼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만 능동적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살아 계실 때 그 해당자가 그 예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참 많이 착잡합니다. 영상 보는 내내. 그리고 영상에서 만난 이 분들은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라는 이름표만 있었지 원래 받아야 했을 제대로 된 예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안고 오랜 세월 살아오신 건데요. 착잡함을 넘어 좀 화가 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6.25 참전 그 수훈자들은 보면 전쟁통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훈장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뭐 받고 이렇게 했지 그거를 뭐 큰 매스컴을 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제한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이나 당사자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는 데 대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싶고 국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 네.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라는 거죠. 이 훈장이라는 게 사실 그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아니, 사연을 들은 저도 억울한 느낌이 지금 드는데 이 그러니까요. 박태환 예. 어르신 얘기를 들으니까. 예. 어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나의 어떤 명예의 흔적인 것인데 그다음에 영상에서 만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금액이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 박사님? 보훈 급여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당과 관련된 지원은 연도별로 지급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적용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좀 어려워요. 예. 다만 이제 부산시나 각 구군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하고 단순히 국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그 무공 수훈자 수당 지급액과 국비로 나오는 거요? 그렇죠. 참전 유공자의 수당 지급의 차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2021년 기준으로 무공 영예 수당은 40만 원에서 42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참전 명예 수당은 34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네. 영상에서 만난 분들이 이 기준으로는 대략 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6만 원이 계속 긴 세월 쌓였지 않습니까? 네, 10년 정도 쌓였다고 계산해보면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 아주 최소치죠. 지금 네. 이제 그 명확할 수 없으니 최소치만 얘기 나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그 우리 박태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생활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분에게 700만 원이 적은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나마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만 갖고 말한 거잖아요. 네네. 실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서 만났던 고 이강령 유공자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지 10년이나 지난 뒤에 되찾은 또 훈장이거든요. 안타깝죠. 예. 사실 이거 폐지주의며 생활하시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건 참 1차적으로 그 국가나 그 시에서 국가 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보면 소극적으로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당사자들이나 또 후손들이 다들 지금 보면은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 예. 보통 그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70대 이상이고 유족이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다 100세 이상이고 6.25도 보면은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계산해 보면 다 70 이상이 그렇죠, 되고 예. 당사자는 거의 뭐 80, 90, 100세 되는 네.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생활 실태 조사를 해보면 최근 자료인 2018년 자료를 보면은 그 비경제 활동 인구가 60.5%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참전 유공자
놓고 볼 때는 그 비율이 7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그런 원인이 가장 그렇죠. 이제 나이 이제 연령이 이미 상당히 거의 한 80세 가까이 되시니까 최소.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그 후세 우리들의 채무를 갚는 그런 채무 변제 기간이 되는 겁니다. 세밀하고 좀 발빨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우리 저 김경수 사무국장님, 연령대가 높아지시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등록하는 데 애로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매스컴에 넣는 가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약이 갈수록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거정 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되는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7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71주년인데 만약에 그때에 20세 같으면 지금 현재 90세예요. 그 당사자가.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이걸 뭐 사실 서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그것도 힘들고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은 더더욱 더 그렇죠. 제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겠습니다만,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안타깝습니다. 등록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건 국가 행정의 그건 또 맞죠. 기본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보훈지청에서 그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련 기관에 그 자료의 신뢰성을 문의를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보훈처의 결정에 의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 자료를 이제 미처 제출을 못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보훈지청에 의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게 참 그렇죠. 이렇게 참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고령의 어르신들 경우에 정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들마저도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 빅벙커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에요. 바로 이 자료 때문에 10년, 20년을 계속 어려움을 오랜 시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그 당시에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그 신원 뭐 증명 이런 걸 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안에 전과자가 있다. 당시에 전과자라 그러면 털없이 독립운동한 전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쭉 판결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1966년 그 8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홀대 받는 선열해서 전과자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일주일 뒤에 여기 보면 그늘에 묻힌 항일투사 판결문을 찾아냈다. 아버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할아버지 전과자에서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받은 10개월 형량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애국지사 그 예우에서는 제외된다. 안 죽은 의사의 여동생은 그럼 독립운동을 했나? 자료가 너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60몇 년) 반세기가 벌써 흘러갔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대충 뭐 얘기하는 거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빈에서 일을 했다. 이래 그 할아버지가 양복 기술도 가지고 계시고 그 인쇄소 그것도 하면서 군자금이라든가 저 독립군 옷 같은 거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맡아가지고 들어올 때 러시아 쪽으로 보라 그러는데 너 우리 외할머니를 일본 놈들이 붙들어가 가지고서 오빠 안중근이 어디 있는가 하고서 고문하더라. 두 분이서 암암리에 그 독립군이 복장을 하고 또 날르고 그랬대. 지금의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어갔는데 그것도 국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한 활동을 한 걸 갖다가 무슨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놔요? 우리가 할머니가 활동했는 중국까지 가가지고 현장을 봐도 그거는 저기가 활동한 집이 있던 자리다 할 뿐이지 다 도로가라고 빌딩이 서고 다 뭐 흔적이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자료라 하는 것이 뭐 없잖아요, 더욱더. 그러니까 더 답답해, 그지?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부산 지금 중앙동입니다. 대양여관이라는 여관을 경영하셨어요.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의열단이나 임시정부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부산에 잠입하였을 때는 안식처 내지는 연락처 거점 역할을 했던 장소죠. 아저씨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할아버지는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배경이 주춧돌처럼 놓여져 있었던 인사였다. 그 여관 이름이 대양여관입니다. 대할대자, 변장자. 그러면 그 일본 국기가 그 보통 흰오마루로 해가 동그란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를 그 간지가 5살, 6살 때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상해를 간다든지 일본 간다든지 뭐 외국으로 빠지는 분들은 이제 대양여관에 그 묵게 되죠. 이게 진짜 참 어려운 얘기다. 일제에 의한 전가 기록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나마 근거 자료가 될 텐데. 증명서뿐만 아니라 증언도 있잖아요. 그렇지, 증언도 있지.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뭐 정리는 다 하셨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그 7등만에 들 수 있느냐는 본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재판 기록이 있어서 어떤 실행을 어느 정도 받았다든가 이분도 그런 게 있다면은 가장 정확하게 뭐 될 것 같이 비고 지금 이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 자료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록을 가 있으면 그 집안 자체가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잖아요. 기록이 있다면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그게 봉안이 거의 안 돼 있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독립운동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료를 일본 고등경찰이 작성했던 그런 문서를 가지고 주로 그거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내용을 보면은 자기 민필하게 적당히 조사한 것도 있고 또 감정이 개입된 것도 있고 또 사실을 왜곡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현대 역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자료는 억압한 사람들이 만든 자료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자료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착되지 못한 사람들은 넣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등록 신청하고 그에 대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거였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2013년 이후부터 이제 제도를 모르거나 또는 사망하셨거나 네네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등록 못하신 분들을 찾아서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83,568명 발굴을 했어요. 예. 혹시 독립유공자 관련된 이런 수치는 16,410명입니다.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국가 단위나 지자체 단위나 어떤 공공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는 너무 버거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나 그 연구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기록원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일기류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공적인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현장에서 찾아야 될 자료들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지역 단위에서는. 네, 계속해서 착잡한 마음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만난 분들 모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또 그에 걸맞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애쓰고들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료 미흡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또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독립운동 당시에 그 자료를 개인이 어떻게 찾겠어요?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무장님? 그 독립유공자를 심사할 때는 첫째가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수용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뭐 수감이 몇 개월 이상은 돼야 되고 또 4년 이상 살아는 사람, 3년 이상 살아는 사람 그 수용 기간에 따라서 급이 약간 조정되는데 물론 그렇겠죠. 큰 사건일수록 오래 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용 그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게 뭐 우리나라 행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행정이 그러니 전과자료도 일본의 있었던 자료가 다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놓으신 안성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수령은 많이 되었어요. 수감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발설을 안 하고 죄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야기를 적당히 하면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보면은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료 자체를 일부러 남기지 않았던 그런 행적들이었잖아요. 많죠. 한국의 제2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말만 제2도시라 하면서도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타자를 위해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는 거죠.